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귀경길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에도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주요 구간은 이른 아침부터 길이 막히기 시작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재영 기자,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추석이 지나면서 오늘부터 귀경객들이 본격 몰려 주요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0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논산 천안선 정안 IC 천안 방향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문촌리 부근 양평 방향에선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유금소까지 목포에서 8시간, 부산에선 7시간 40분, 대구에선 6시간 40분, 강릉에선 4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561만 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38만 대,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은 39만 대입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차량들이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귀경길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최대에 달하면서 내일 새벽 2시를 넘어서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부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은 각종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어제 방영이 됐죠.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여야는 서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소식, 송국권 정치평론가,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 문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위선의 정점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선 훌륭한 K푸드 홍보였다는 찬사가 나왔습니다. 대변인, 좀 어제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프로그램에는 죄가 없죠. 명절 때 대통령께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평상시 같았으면 누가 그걸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네. 불 끄는 것보다 전산망을 복구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복구율이 20%대밖에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 48시간의 이제 골든 타임이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그 시간 동안에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저는 화가 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48시간 동안에도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게 공익을 정말 위한 것이고 K푸드를 알리기 위한 것이냐. K푸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개인의 지지율,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결국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 것 아니냐. 그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시는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그걸 받아들이시지 못하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왜 그거 시비 거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을 국민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각종 보도를 보면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네. 그 평가를 그걸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봤고, 이걸 대통령 개인의 예능이 아니라 K푸드 홍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잘 제작됐고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만약 실제 얘기하신 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와 관련된 대응이 부실한 상태에서 대통령 개인 인기만을 노리고 출연했다면 외면받았을 것이고 사후평가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 그러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 대응은 대응대로 촘촘히 대응했다는 이 내용이 대통령실 공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에이펙을 앞두고 또 OTT를 통해서 송출되는 K푸드의 어떤 이 세계화를 위한 어떤 의미, 취지 충분히 잘 전달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당은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서 괜한 흠집 내기만 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는데, 주 의원은 SNS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K푸드 홍보는 구실일 뿐이고 농식품부 서버 복구가 먼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부의장님 이 반박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서부 복구를 대통령께서 거기 복구 현장에 가면 복구가 빨리 되나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왜 화재 현장에 가지 않았냐고 하는데, 화재 현장에 대통령께서 가면 불이 빨리 꺼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적절한 조치, 적절한 지시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의 입에서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왜 이거를 지원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면 겸허히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48시간 내내 이거 안 했냐. 복구일 늦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예능 출연했기 때문에 복구일 늦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마타도어식의 공격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과 야당에서 적절한 조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 보수 정권 잡아보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권을 잡아왔을 때 국가 재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이런 거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잘 못하고 있으니까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께서도 공감할 겁니다. 근데 자꾸 처음부터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지금 말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는 2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게 야당의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냐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에게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게 음모론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이제는 뭐 48시간의 공백이라면서 사실상의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의 비판에 저는 힘이 안 실리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오전 SNS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뭐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읽어보니까 예능 출연 비판에 대한 입장을 좀 애둘러 밝힌 거다 이렇게도 읽힙니다. 지금 국가 행정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예능을 출연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되는지 그것은 뭐 국민께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한 게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8시 20분이고 8시 40분에 서울공항에 그 유엔 갔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회의를 했다 안 했다 공방이 많은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은 지나간 일정에 대해서 저기 나와 있어요. 지나간 일정은 다 공지를 합니다. 네. 공지를 하는데 저기 보면은 그 26일 날 8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요일 27일인데 거기는 완전히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27일은. 저것은 홍보수석이 이야기한 내용이고 홈페이지에는 저 27일 일정 없습니다. 일정 없어요. 그리고 28일 오전 일정도 없어요. 네. 오전 일정도 없고 오후 5시 30분에 가서 처음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회의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용산에서는 그 기간에 뭐 상황을 공유를 했다고 하고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그 용산 밖의 어떤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런 데 보고는 전혀 없었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을 때냐 하면은 바로 그 시점은 그 예능에 출연했던 시점은 복구율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 정산망 같은 것이 휴일보다는 월요일 시작되면 더 이 상황이 어려워지겠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고 바로 그 직후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우체국 택배 같은 것이 다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것이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해도 저 예능 촬영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면서 이 법적 공방으로도 확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여당이 먼저 주진우 의원을 고발하자 주 의원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여당 수석 대변인을 고소했는데 오늘 오전엔 여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고발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란의 당의 후한무치한 억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녹화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군색한 소리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하시나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대해서 그게 뭐 허위 사실이냐 뭐 법적 대응을 하기더니 협박도 하고 왜 그런가 정말 싶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통령 부부가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게 정황상적인 국정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답답하고. 자, 뭐 추석 당일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고소고발전이 점점 더 확전하는 모양새인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고발당한 내용은 잃어버린 48시간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사실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이 고소고발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행정안전부 전산망 마비됐을 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라고 야당 대표일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공적인 태도를 강조한 것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이제 본인의 문제가 됐을 때는 경기지사 시절에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는데 본인은 떡볶이 그 먹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의심했죠. 저게 공사가 일치하는 건가, 성공 후사하는 건가. 그런데 심지어는 대통령이 됐는데 또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 이제 예능을 그 골든타임에 찍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비판하고 감수할 정말 그런 일을 한 것인가? 저는 그게 만약에 어떤 해외 방송국에서 K푸드와 관련된 어떤 인터뷰 일정이 있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원래 예정대로 임했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저는 국민들이 화가 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에게 그 우호적인 그 논조를 보이는 그 방송국에 가서 거기서 그 예능 프로그램 찍은 게 그게 K푸드에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찍은 것입니까? 그럼 본인의 지지율과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찍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 그것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법적 공방 그것과는 달리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네, 추석 연휴까지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공방을 가라앉힐 해결책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예능 촬영 타임라인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종료 시각까지 또 구체적인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 공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일정이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26일 도착 이후에 텔레그램으로 27일 새벽까지 보고받은 것, 그리고 상황 판단 회의하고 전체 참모진 회의하고 일정 다 공개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 초단위까지 이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재 대응 일정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골든타임 얘기하는데 그럼 28일 오후 1시경에 중대본 현장을 지켰다면 지금 복구율 100%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이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때 국가정보자원관련이 기재부에 올렸던 예산을 통해서 이중화 시스템을 완료했다면 복구율 높아졌을 겁니다. 그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기재부가 삭감해서 실제 국회에 넘어온 예산은 당초 국가정보자원관련이 공주센터 이 증설과 이중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다 삭감된 예산이 국회에 올라온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당일 대응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이 진행 사항을 체크하는 일정을 촘촘히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뭘 공개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때 그 시간에 그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복구율이 늦어졌다는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시간이 비어있다는 사정만으로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야는 이뿐만 아니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공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어제 이 추석 당일이었죠. 김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나이나 학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다라는 건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는 대통령실에 청와대에서 인사가 일어나면은 비서관급 인사들은 전부 다 프로필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 프로필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학력 같은 문제도 그냥 학력이 궁금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약간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신구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문제는 산림청장 임명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 총무비서관 자리를 그냥 떠나서 부속실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기로는 용산에서는 이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국감에 임박해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넉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총무비서관으로 새로 간 윤기천 씨 같은 경우는 이부석 실장을 한 게 지금 한 두 달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것은 결국은 그 김현지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면 안 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단 그것과 다 연결을 해서
고발을 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네, 뭐 신구대냐 상명여대나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또 신구대 출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게 역대 정부에서는 이제 비서관의 학력 등 기본 정보는 공개를 해왔잖아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비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학력을 공개하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뭐 일단 고위공직자가 되면 재산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향이나 학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한 건 아니죠.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정말 학력이 뭐냐라고 해서 학력을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신다면 그건 겸허히 수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단지 학력, 고향 안 밝히는 거 아니냐, 이건 뭔가 의문스러운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너무 과도한 것이죠. 만약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학력과 고향이 공개됐을 경우 지금 정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동문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지 정말 수많은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을 몰아주고 있다던데 근데 왜 학력을 밝히지 않느냐 이런 거라면 타당한 비판이나 의문 제기라고 봅니다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학력 밝혀라. 지금 2025년에 어디 가서 학교 어디 나왔어요 물어보는 것도 참 실례입니다. 근데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글쎄요. 그러면 법으로 만듭시다. 만약에 법으로 고위공직자도 무조건 학력과 고향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드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아직 그런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또 이 시민단체는요. 김현지 실장이 앞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를 언급한 게 직권 남용이자 강요에 해당을 하고 또 김 실장이 과거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지원금 역시 이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왜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 막내 직원 뽑을 때도 다 이력서 보지 않습니까? 네. 고향이 어디고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나라의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총무비서관, 더더군다나 이제는 제1부속실장인데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공직자들이 처음에 뭐 이제 출마할 때도 그렇고 공직자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다면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력을 가져왔는지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예측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역대 총무 비서관들도 다 공개를 했던 것이요. 제1부속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은 지금 총무비서관일 때도 인사에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아니다라고 이러이러해서 아니다라고 아주 그 명쾌하게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검증이 되고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국정감사장에도 결국 안 나오게 하려고 부속실장 발령을 내놓고는 그 인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성남 라인의 핵심인 김현지 실장이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설인데요. 평론가님,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구상은 할지 모르겠는데 이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물려준 것이고 여기서는 계속 그 여당 지금 여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현지 그 실장이라고 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과연 출마를 했을 때 국민들의 시선이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은 이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하고 들어선 후를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들어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도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지만은 이 집권을 하고 나서 총무비서관 되고 나서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은 인사위원회 할 때 간사 역할 정도만 합니다. 네. 간사 역할을 하고 그 대통령실 안의 인사만 이렇게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장관급 비서까지 관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어떤 뭐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출마를 하면은 과연 유권자가 선택을 해줄지 그리고 또 공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서 공천을 할지 공천을 하면 다른 데 또 파급 효과가 미치거든요. 네.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공천 단계에서부터 좀 선뜻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김남중 대변인이나 김현지 실장 같은 성남 라인의 인사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외적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차원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지적이라든가 출마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뭐 후보 전혀 검토되거나 하는 바가 없고요. 김현지 실장 내지 등등에 대해서 후보 출마군 예상에 뭐 그 김자도 꺼내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아직 그 단계도 아니고요. 김현지 실장이나 이 김남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 핵심 참모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마설까지 나오는 건 전형적으로 일종의 이명박 대통령의 이상득,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와 같이 네. 핵심 측근처럼 몸집을 키워놓고 측근 비리,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다 단계적으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구설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실제 당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두고 김현지 실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 그 측근 비리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비위와 관련된 것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비중을 정치적으로 계속 높이기 위한 어떤 프레임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김현지 실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연결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김현지 실장을 지키기 위해 이 전 위원장 체포쇼를 벌였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어제 저희 TV조선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이 연휴 직전에 체포한 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여러 여론이 좋지 않고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네. 지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적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연휴 전에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 더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본인의 체포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경찰의 합작이라면서 대통령실에도 사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휴가가 반려된 것도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데 그 정도면 체포 사실도 알려졌을 거다라는 건데 일단 경찰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좀 계속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저 이진숙이라는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까지 바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까지 했는데 이진숙이라는 저 사람의 신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자기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자체적인 판단으로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납득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영등포경찰서는 정치인들 고발 고소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네. 저희 국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제 그 경험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리 웬만하면 늦게 하고 이제 지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그 명절 전날에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혼자서 알아서 했다라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설령 만에 하나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이심 전심이겠다. 정권의 의중은 어떻다는 거 이미 알았고 그래서 법으로 이제 면직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심 전심 뭐 염화미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 헌법이 살아있다면 방통위 간판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앞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걸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방통위 간판이 아니라 방송위 간판이 다시 올라가야겠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기존에 있던 방송위를 해체하고 방통위를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위원장이었던 조창현 위원장이 이진숙 전 위원장과 똑같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면직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도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도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겁니까? 각 정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동 면직되는 고위공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 사례를 살펴보지 않고 본인만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식으로 표명을 하는 것은 역시나 본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나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좀 크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대통령실, 민주당, 경찰이 합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체포영장은 이 세 기관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이 세 기관 모두가 동의를 해야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꾸 호도하고 계신데 이런 언행은 전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로 이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하는데 이 전 위원장이 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은 정치와 관련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애둘러 선을 그었습니다만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좀 상황이나 본인의 어떤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일단 본인이 정치를 통해서 뭐 명예회복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헌법 소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지는 직접 출마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되면은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도 계속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재보궐선거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민주당이 이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고발한 게 아니에요.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재보선이 확정이 되니까 그때 4월 달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정권이 6월 3일 날 교체되고 나서 7월 달에 다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7월 달 그 시점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퇴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때죠. 그런 때 경찰이 고발을 다시 한 거예요. 그전에 4월 달에 했던 걸. 거의 1년 뒤네요. 1년 뒤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4월 달에 하고 그것을 다시 또 고발을 해요. 또 추가 고발을 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막 그 재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나만 해보면은 영등포 경찰서가 그 9월 27일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합의한 날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8, 29, 30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1일 날 신청을 합니다. 그 10월 2일 날 발부가 돼요. 자, 영등포 경찰서 직원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 구금을 해오면은 48시간 동안 본인들 그거 다 일에 다 매달려야 돼요. 추석 연휴를 다 날리는 겁니다. 본인들 그 경찰서 입장에서는 아마 수십 명이. 그런데 그 추석 연휴 끝나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전에도 며칠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 이렇게 그 서둘러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것은 뭔가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로 명예회복을 할지 지금 뭐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유권자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최근 법사위에서 강하게 맞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른바 추나대전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에게는 육선식이나 라고 발언을 하시고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으십시오. 그런 의미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총 투표수 10표 중 부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이거 함부로 철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당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네, 그간 법사위에서 이어진 추나대전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노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전략이다. 이런 해석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경선에서 당신부터 얻기 위해서 강경 행보에 나선 거란 평가인데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이 법사위 운영의 그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고 지지층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추미애 위원장이 육선임에도 법사위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실제 3대 개혁 등을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의중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법사위에서 이런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피해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내정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이 국회 관행상 상대당이 정한 간사를 저런 방식으로 투표로 부결하는 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진행되는 재판의 여러 가지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 안 할 수 없는 것도 또 민주당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법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추미애 위원장의 반응이 저렇게 나간 겁니다. 만약 질서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운영에 협조를 했다면 저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여러 상황을 의도하고 저런 파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사위의 표결로서 어떤 안건을 저지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정쟁이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추미애 의원을 간사로 내정하고 저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지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추나대전이 성사될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본인이 서울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출마 명분이 약하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건데 만약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카드가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나경원 의원이 중량감 있는 인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인이 이제 출마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당선 가능성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 말씀대로 서울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중도층의 그 표심이 더 중요한 서울보다 곳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후보가 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은 결국 개딸들이 좌지우지하는데 개딸들의 그 입맛에 제일 딱 맞는 사람이 추미애 위원장이기 때문에 경기지사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저는 그렇다면 나경원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명분이 생기는 거죠. 추미애 나경원 대결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추미애 후보가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가 배제할 수가 없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점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의 3연임을 막는 거에 지금 당력을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여러 중진들의 이름이 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뭐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한 10여 명, 박주민 의원도 있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다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 지역구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는 지역구가 아닌데도. 네, 서울시장을 이렇게 노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특히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압승을 거뒀는데 2021년에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장에서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떻게 보면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는 그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뿐이 아니고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이나 다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경선 룰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완전히 다 바꿨잖아요. 네. 그 권리당원이 굉장히 입김이 세졌고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강성 권리당원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한 65% 득표를 해서 박찬대 후보를 꺾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중요성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에게 맞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는 것이 결국 뭐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다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의원들의 지금 현재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 몸풀기에 나선 여권의 인물들이 적지 않지만요. 내부에서는 외부 영입 카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 박지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은 정당 공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장감 인물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문을 크게 열고 잘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놓은 데는 기업인들도 들어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서울시장 누가 1번을 달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잘 생각해서 공천하자. 워낙 이 당내 분위기랑 동향 파악에 정통한 박지원 의원 얘기라서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데 오세훈 현 시장의 맞대응을 해서 기업인 카드가 좀 주요한 카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조건 기업인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이나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강성인 분들이 좀 꽤 계시거든요. 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는 전국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얼굴이다, 간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인 사람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얘기를 좀 에둘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솔직히 그 기업인이 만약에 영입된다 하더라도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행정가이지만 사실상 정치인의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전무한 기업인을 영입할 경우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 기업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국가 권력을 쥐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그거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우리가 너무 강성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그리고 수도권 선거만큼은 조금 더 중도 확장성에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평가전이 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건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 지지 응답이 50%, 야당 후보 지지 응답이 41%로 나타났고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8.5%, 야당 후보는 36.8%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보시면요.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당선을 기대하는 정당을 물었더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 야당 후보가 39%였는데 지금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 정권이 출범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은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죠. 네. 여당이 유리한데 지금 상황도 여당이 아주 많이 유리할 거다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정부가 일단 탄핵을 당해서 그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 분위기가 남아 있으면은 이 여당이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 저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근접해 있는 그 원인을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 어떤 뭐 탄핵 정국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 효과가 다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은 어떤 그런 이념의 문제나 어떤 탄핵 뭐 이런 것보다는 국민 생활에 어떤 미치는 영향, 현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최근에 뭐 트럼프발 리스크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여러 주식시장이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그전에 또 혼란스러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저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여론조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가정한 조사 네. 당선 기대 지지고요. 실제 정당 지지율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큰 추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이슈가 끝났다거나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고 내란 청산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고요. 이제 한편에서는 물론 이 통상협상이라든가 민생경제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 견제 심리가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야당이 고무될 정도의 어떤 상황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이 국민의 어떤 여론을 잘못 읽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판에서 유력 유튜브를 배제하고 정치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만에서 1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일부 유튜브들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현실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으로 돈벌이까지 나서는데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여의도를 움직이는 유튜브 권력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까지 한송원, 고희동 기자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이틀 뒤 김어준 씨 유튜브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 김어준 대결이라던 전당대회에서 이긴 뒤 정 대표가 가장 먼저 나간 곳도 기성 언론이 아닌 김어준 씨 유튜브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인사 발표를 할 텐데 유임자도 이제 나올 겁니다.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은 119명이나 됩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한 번 나갔다 오면 후원금이 확실히 몰린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이 즐겨보는 유튜브에 나가 본인 채널을 홍보했는데 하루 만에 구독자가 2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저거 사실은 국회의장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 비서관이 꼭 얘기하라고. 야권에서도 전한계 씨 등이 지지층을 상대로 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54만 명 가깝죠. 지금 구독자가. 50만 명이 가입되면 현재 75만 명 책임당원에다가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해주니까 의원들의 입법 활동까지 영향을 주는 일도 벌어집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이 세운 업체를 통해 2차례 내란 재판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2주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내란 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유튜브 권력의 전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박상원 의원은 유튜브 권력이 공천과 선거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해 정치를 왜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2022년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수차례 음모론으로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는 국회에서까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이를 두고 신빙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쓴 보좌관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어준 허황된 사실 거짓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좀 미안해요. 보수 유튜버 전한계 씨는 국가전산망 화제를 틈타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범죄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거 들어오기 3일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화제가 났을까? 야당에서도 전 씨와 비슷한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화제가 난 국정자원과는 별개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유튜브발 가짜뉴스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덤이 가장 정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 밑에서 팬덤의 그런 성향을 잘 이용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고 특히 유튜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인들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앞서 정치대담에서 출연자가 언급한 정당 지지도 추이와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1주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머나먼 미국 땅에서도 추석을 맞아 정을 나누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지인들에게 한식과 선물을 건네면서 한국의 멋과 정을 알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민간 외교관을 백대우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30년 전 주한 미국 대사관 근무 당시 미국인 동료와 결혼한 미주 한미동맹재단 최태현 회장. 추석을 맞아 한복을 차려입고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음식을 건넵니다. This is songpyeon. This is a Korean style rice cake.
관리 직원은 추석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설명을 듣고 빈대떡과 송편 맛을 본 뒤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 회장은 미국 지인들을 위해 식혜를 따르며 와인에 빗대 소개합니다. 한국 음식을 맛본 외국인들은 호평일색입니다. yummy. I don't know. This is really great. Wow, I love it. 거기선 어떤지. 맛있다. Really good. Really good. Fantastic. Thank you. 최 회장은 한글날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주 한미동맹 재단명이 한글로 적힌 머그컵을 주면서 그 의미도 함께 전합니다. Be a bridge between those two countries and strong alliances, not only for our generation, for this all this newer generation, new generation, our kids, our children. 감사합니다. 평신은 물론이고 명절에 더욱 빛을 발하는 이른바 민간 외교관들의 활약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듯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달구는 화제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 6일에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일대에서 폭설과 거센 눈보라로 등산객 수백 명이 고립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도 중추절 연휴로 이제 8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이 연휴 기간을 이용해 에베레스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굉장히 갑자기 추워진 급격하게 변화한 날씨입니다. 네. 이 에베레스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지만 갑자기 이 일순간에 기온이 급강하하게 되면서 눈사태 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인 관광객, 이 한국인 등산객 46세 이분의 이 시신이 지금 수습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등산객 사망 원인은 추위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급격하게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상의 악화가 결국 이런 사고를 불러왔다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제 세르파라고 하죠. 이제 네. 도움을 주면서 함께 등반을 해온 그런 인력들도 10월에 이런 추위는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이상 기온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기가 공교롭게 중국 국경절과 중추절을 합친 이 8일간의 긴 연휴가 겹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등반객들이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몰렸다는데 다른 등반객 안전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한 550명 정도 등반객이 몰렸는데 예. 그중에서 350명 가량은 그 근처 작업 마을에 일단 다 대피를 했습니다. 네. 대피를 했는데 나머지 이 200여 명은 계속 저기 안전 요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접촉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마을로 다 옮기지는 못했는데 이 단계적으로 근처에 이제 작업 마을로 200여 명 이제 단계적으로 피신을 시킬 예정인데 워낙 이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특히 10월이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의 방문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만큼 지금 뭐 추가 인명 피해 우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이 10월이 굳이 연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에베레스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야 확보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도 수백여 명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산악 구조대원 등등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안전한 마을 쪽으로 피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산에 남아있는 인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외에 좀 발빠르게 정부에서도 좀 대처를 해서 4일부터는 추가적인 어떤 입장객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입장권을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판매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치료라던가 도움이 없다면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입산되어 있는 이
등산객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빨리 사태가 해결돼야겠습니다. 이어서 이 추석 연휴의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늦은 밤 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돼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사고 난 운전자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하죠. 정말 이 시민들이 영웅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사고가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한 승용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전복이 됐습니다. 전복 직후 곧바로 폭발이 일어나서 차량이 말 그대로 화염에 휩싸리게 되었는데요. 주위에 있던 차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차량 주변에 모여들고요. 버스 역시도 세우면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이 차량의 불을 시민들이 직접 초기 진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이 차량 불을 끄고 또 많은 인력들이 동원을 해서 이 차량 문을 열어서 지금 안에 타고 있던 지금 이 운전자를 구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때문에 다행히도 일단 이 운전자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운전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구조에 나섰던 시민 영웅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리 쪽으로 이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불부터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자동차로 있는 버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사히 운전자를 구조를 했는데 차량에 화재까지 발생했었던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상태는 좀 어떤가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초기에 불을 빨리 진화를 했고 빠른 구조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이 정도로 좀 축소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또 빠른 쾌유를 많은 시민들이 빌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뒤집히면서 불길에 휩싸이는 꽤나 큰 사고였거든요. 운전자 사고 경위는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뭐 추돌이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예. 4개차로에서 4차선으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사고가 난 건데 어떤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로는 뭐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음주를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고 또 어떤 특별한 교통법규 위반 상황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야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인 만큼 가족들이 모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으실 텐데 최근에 한 초보 부모가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을 걱정하면서 이웃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았는데 이 답장 내용이 상당한 화제라고 해요. 이 추석에 꼭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초보 부모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아직 아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음료수와 함께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서 시끄러우실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윗집 이웃으로부터 따뜻한 답장을 받은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하나도 시끄럽지 않으니 괴념치 마시라.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란다. 이런 귀여운 이웃이 생겨서 참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애국자라면서 이 아랫집을 칭찬해주는 이 윗집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정말 훈훈하다. 추석 때 꼭 듣고 싶었던 소식이라는 반응들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라서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기분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거 항상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그런 반응이 있고 또 이런 내용에 가장 눈길을 끌던데 미안해 할 줄 아는 아랫집, 이해해 줄 줄 아는 윗집에 만났다. 상당히 그 압축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보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다투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 사람 망망이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가 저출산 사회고 그 저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는 이런 문화가 점점 더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뭇한 소식이 있는 반면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이 추석 선물을 받았는데요. 무려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전해지자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1년 지난 식품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서 사장님이 선물을 챙겨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선물이 별도로 박스 포장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검정색 비닐 봉투에 올리고당 3개, 오미자즙 1병, 그리고 참기름 1병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지금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유통기한입니다. 특히 오미자즙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이미 지났다고 하고요. 네. 다른 제품들도 이미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런 제품들이어서 이럴 거면 선물이 맞는 거냐. 이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네. 좀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황당할 것 같은데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도 궁금해요. 일단 뭐 저것도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이런 반응이 가장 많고 나중에 회사 퇴사할 때 전부 다 그 회사에다 던져주고 나와라 네. 이렇게 그러면 속 시원하게 그런 말들도 지금 누리꾼들은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편의점 점주가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논란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뭐 의도적이 아닌가, 그러네요.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댓글을 계속 달고 있죠. 야, 최근에 또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예물 준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혼부부 사이에서 주얼리 리세팅이 유행을 한다고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금반지 하나를 나눠 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검소하게 결혼을 시작하는 그런 신혼부부들 사이에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제 금반지를 나눠 끼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금값이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지금 한두 운에 71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71만 원. 작년 기준으로 해도요, 작년 이맘때에 46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넘게 올랐습니다. 와, 엄청 올랐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이 금으로 어떤 이 예물을 맞추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을 다시 녹여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이 리세팅이 열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전에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좀 오래된 금 주얼리들, 이 귀금속들을 가지고 다시 리세팅을 해서 반지를 맞추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연일 이렇게 금값이 치솟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새로 금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지금 갖고 있는 금을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뭐 금값은 미국 달러화하고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달러화가 지금 각국에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금리 인하 문제가 있고 트럼프 발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그래서 아마 달러화와 연동이 돼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래도 당분간 좀 더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제 아이들 그 돌 때를 생각하니까 금 한 돈이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80만 원이에요. 그러네요. 야, 이거 몇 배가 뛴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혹시 뭐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네. 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지난달 30일에 네팔에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추앙받는 쿠마리가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마리가 눈물을 흘려서 네팔 내부가 시끌시끌하다고요? 네팔의 문화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신, 보통 이제 여신이나 뭔가 신격화할 때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 텐데 네팔에서는 이 48개월 이전에 어린 여자아이를 이제 여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쿠마리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쿠마리가 선출된 겁니다. 아직 32개월 된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팔에서는 여신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엄격하게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고 제한된 그런 행사에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32개월 된 이 샤카라라는 이름의 소녀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우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좀 영상에 남겨지기도 했는데 이 쿠마리의 눈물이 또 재난이나 질병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네. 최근 있었던 뭐 폭우나
산사태의 원인이 이 쿠마리의 눈물 때문인 것 아니냐, 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큐마리에 대해서는 또 가혹한 규범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부터 계속 선출이 되어 왔는데 이전에 2015년도에 선출된 쿠마리가 이제 사춘기의 나이가 되면서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매번 굉장히 어린 나이에 새로운 소녀가 이제 쿠마리로 선출이 되는데 선출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이제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긴 속눈썹, 그리고 특정 성씨 집안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여자 아이가 쿠마리로 선출이 되게 되는데, 쿠마리로 선출이 되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는 떨어져서 별도의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외출도 1년에 극히 제한되어서 특정 행사에만 외출을 할 수 있고요. 네. 심지어 땅을 직접 밟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 안고 가거나 가마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어떤 사회성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도 있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쿠마리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하면 남성이 요절한다라는 이 속설도 있어서 쿠마리들이 결혼도 못하고 초경을 시작하면은 사원에서 쫓겨나서 평생 이 비참하게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들 때문에 최근에는 네팔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쿠마리 제도가 왕정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왕정이 종식이 되고 민족공화정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네팔 대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그 판결을 내린 적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저 제도는 지금 남아 있어요. 제도가 남아 있어서 쿠마리 제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좀 그 제도가 달라져서 그 전에는 은퇴 후에 거의 이 본인이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은퇴 쿠마리가 초경이 있고 나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매달 약 110달러, 한 15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제도가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린 연휴가 아쉽기만 합니다. 현재 빗줄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귀경길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빗길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고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0도로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서늘하고요. 광주와 부산은 26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목요일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